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진희입니다. 예, 돌풀입니다. 저희는 요한네스 헬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대와 현대 읽고 있고요. 셸링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셸링의 저서와 생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셸링의 철학 들어갑니다. 507쪽이고요. 자연철학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피이테는, 자, 피이테예요. 주어가 피이테입니다. 피이테는 오직 두 가지의 철학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물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있는 독단론과 의식의 내용만을 인정하는 관념론이 그 두 가지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피이테는 그랬죠. 그러나 셸링은, 이번 시간에 할 셸링은 이 두 가지의 입장을 함께 주장하고 있다. 두 가지가 뭐냐? 사물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독단론, 의식의 내용만을 인정하는 관념론, 이거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셸링은. 즉, 모든 삶은 언제나 주관 및 객관과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어느 한쪽에만 기울어져선 안 되고, 객관적인 것은 주관적인 것으로, 또 주관적인 것은 객관적인 것으로 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고 보고 있다. 자, 이전의 철학자를, 피이테를 보완하면서 통합하고 있어요. 피이테는 이 독단론과 관념론을 나누고 자기는 관념론 쪽으로 갔죠. 그럼 독단론은 어떻게 할 거야? 사물 그 자체가 어떻게 할 거야? 이건 칸트한테도 아포리아였고 피이테한테도 어떻게 보면 빈 공백처럼. 근데 셸링이 이거를 가져왔어요. 사물 그 자체까지도 포함하죠. 이 물 자체, 이 자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자연 철학인가? 자, 객관적인 것은 주관적인 것으로, 주관적인 것은 객관적인 것으로 통하고 있다. 이게 통합하려는 시도거든요. 객관과 주관을 다 아우르려는. 나. 이 세계를 보는 나도 중요한데 내가 인식하는 저 물 자체에도 내가 어떻게든 나의 철학 체계 안에 포함하겠어.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자, 다음 문단을 진희 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셸링은 그의 자연 철학에서 객관으로부터 주관으로 나아가는 길을 걷고 있다. 즉, 그에게 있어서 객관적인 것의 세계가 자연이다. 셸링이 자연이 나의 생산물 이상이라는 것, 즉, 주관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에게 그어놓은 한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연은 실제로 미리 주어져 있는 것이다. 더욱이 매우 풍부한 내용을 가진 것으로서 주어져 있고 바로 이렇게 내용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주관에 비해 자연이 다르다는 것에 증명이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에 자연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태도가 들어있고 이렇게 주관적인 관념론으로부터 객관적인 관념론으로 넘어가는 것은 칸트 이후 철학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전환점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런 전환이 표면화된 것을 쉘링과 피이테의 유명한 결렬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런 전환이 드러나게 된 것은 자연을 달리 평가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508페이지. 여기서 자연이 다시 어떤 독자적인 것과 자립적인 것으로 된다. 독자적인 것, 자립적인 것, 자연과 우리 이제 객관과 주관, 계속 반복되는 여러 규칙이 발견되실 텐데요. 그런 것들 한번 느껴보시면서 정리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1799년 자연 철학의 첫 번째 계획에는 매우 자주 인용되는 다음과 같은 명제가 들어있다. 자연에 관해 철학하는 것은 자연을 창조해낸다는 것과 같은 뜻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자연이 생성되게 하는 출발점이 먼저 발견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나 여기에는 자연은 발전한다고 하는 피이테의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데 이 발전하는 것은 쉘링에 의해서 스스로 객관적인 내용을 획득하게 될 뿐이다. 그래서 피이테의 어떤 개념에서 좀 이제 쉘링이 결렬하긴 했지만 그것이 이제 독보적으로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 맥락에 조금씩 달라지는 지점만 보이게 된다는 그런 맥락으로 저는 읽었고요.
이게 자연 철학이기 때문에 자연관에 대해서만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연에 대한 개념과 그 개념이 어떤 큰 개념으로 연결이 되는지 그것이 이제 영혼 얘기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게 되는데요. 어, 네, 일단은 쭉 끝까지 읽어보고 그에 대한 내용과 이해를 또 어떻게 하고 보셨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다음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생명으로서의 자연, 아래 보면 정신으로서의 자연, 자연을 둘로 나누죠. 생명과 정신, 으로. 하나씩 보면, 음, 이것은 이제 자연이겠죠. 자연은 영혼을 소유하고 있으며, 모든 생물들이나 영혼적인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성장을 하고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해석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연이 우리가 말하는 뭐 생태계 혹은 뭐 지구, 우주, 이 자연이라는 단어도 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서 자연이라고 했을 때 뭐 돌덩이나 산 이런 거 낱낱의 개체들도 다 포함하는 건지, 아무튼 자연이 영혼을 갖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살아있는 유기체래요. 음. 무기계의 소위 죽은 존재도 살아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말은 돌멩이가 죽어 있잖아요. 돌멩이도 살아있다. 돌멩이가 살아있어. 어 이 죽은 존재는 운동이 저지당하고 있으나 정말로 경직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보편적인 자연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돌멩이도 돌멩이로서의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겠죠? 새로운 형성으로 나아가려는 충동을 언제나 자기 안에 지니고 있다. 이게 진짜 오늘날의 환경주의자들, 이 환경 단체의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이 보면 정말 환영할 만한 어 이런 철학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과정을 통제하고 있는 주기율은 여기서도 변증법적 3 단계다. 자연은 끊임없이 보다 더 높은 형성애로 번져가는 디딤돌의 일종이다. 보다 더 높은 형성. 이건 인제 관념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우리들이 맨 먼저 갖게 되는 것은 중력에 의해서 만들어내어지는 진료다. 중력이 진료를 만들어요. 그다음에는 빛에 의해서 만들어내지는 열과 운동이라는 현상들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명에 의해서 만들어내지는 유기적인 것들의 현상이다. 3 단계죠. 중력이 진료를 만들고, 빛이 열과 운동을 만들고, 생명이 유기적 현상을 만들어요. 이게 자연이죠, 자연. 그러나 종합으로서의 생명이 종합을 합니다. 종합으로서의 생명은 정립과 반정립을 스스로 안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에 앞서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생명의 한 가지 형식이었다. 생명이 앞서 있는 모든 것들, 아까 뭐 중력, 진료, 빛, 열, 운동,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생명으로 통합되는 거죠. 이 논리대로 하면 결국 생명이 최종적인 거잖아요. 종합하는 정반합을 하는 건데, 생명이 앞서서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생명의 한 가지 형식이었다. 자연은 그 내적인 본질에 있어서 이미 언제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자연의 내적 본질은 생명이다. 언제나 생명이다. 그 생명 현상이다. 정말 생명으로서의 자연을 이 한 문단, 짧은 문단이지만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연을 생명으로 봤다. 이 생명에 대한 정의도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그럼 생명이 뭐냐? 그냥 살아있는 것인가? 좀 논의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생명. 음. 전 되게 좋습니다. 저도 자연, 생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생명 평화 중요하죠. 중요한 화두고 가치인데, 아 셸링이 이 부분을 주목했구나. 그래서 유물론자인가? 예, 싶기도 한데요. 저 저 지니 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음. 네.
자연에 대한 쉘링의 생각이다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읽으셔도 괜찮고, 이제 여기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지점들이 뭐 중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 전자기 뭐 이런 내용들이 솔찬히 언급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이 당시 시대적인 철학사를 반영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뒤에 가서는 자연 철학뿐만 아니라 뒤에 맨 뒤에 512페이지까지 끝에 가서는 뭐 이론 철학, 실천 철학, 예술 철학 등등이 좀 쉘링 철학의 전반적인 개요처럼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우리 칸트도 그렇죠. 비판기 이전 철학에서는 자연 철학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많이 했었고 피에테 역시도 그러했고 이제 뒤에서 헤겔 얘기를 하면서도 헤겔의 논리학이 쓰여질 당시에 자연 철학과의 어떤 차별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가 사실은 헤겔 철학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게 자연 철학이 독일 관념주의에 얼마나 많은 영향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보시고 또 우리가 단순히 지금 오늘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철학과 자연과학이 사실 되게 별개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환기를 하시면서 보시면 그 당시에 어떤 논의들을 주로 했을지에 대해서 좀 짐작도 가실 거고 이 맥락들이 크게 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게요. 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칸트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뭐 전에 얘기하면서 그 전에 모든 철학자들은 그 사물이 태양이죠. 사물이 우주의 중심이었죠. 사물을 인간들이 빙빙 돌면서 관찰했다. 우리 주체가 빙빙 돌면서 그러니까 물 자체를 어떻게든 판단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자기를 바꿨다 그러잖아요. 인간이 중심에 있고 철학적인 중심에 있고 인간이 사물들을 그러니까 인간이 인제 어떤 범주가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인제 주관성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이 생각을 밀어붙이다 보면 어쨌든 칸트는 인간이 모든 걸 파악하는 거니까 범주로 이 주관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에테가 나왔고 근데 이 틀을 이 주관성으로 치우칠 뻔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이런 구도를 쉘링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객관적 관념론 하잖아요. 자연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자연, 철학 이 물 자체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밸런스를 맞춰 줬다. 쉘링이 정말 적절한 시기에 잘 등장한 거죠. 어 그래서 관념론이 어떻게 보면 쉘링 덕분에 밸런스가 맞게 되고 주관, 객관 원래 주관으로 치우칠 뻔했는데 쉘링이 객관을 말하니까 물 자체, 자연 어 요런 부분에 공헌이 있지 않나. 이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계속 해 주시죠. 예. 네. 그러나부터 읽을게요. 예. 508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러나 유기체로서의 영혼이 의미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것을 생각하면 생명과 영혼의 배후에는 정시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자연의 형성물, 즉 인간에게서 직접 정신에 마주치게 된다. 그리고 쉘링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자연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여기 이 부분 저는 밑줄을 좀 쳐놨고요. 소위 죽은 자연이란 성숙하지 못한 지성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자연의 여러 현상들에는 지성적인 성격이 무의식적으로 통찰하고 있다. 자연이 스스로가 완전히 객관적으로 된다고 하는 최고의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인간 또는 보다 보편적으로 말해서 이성이라고 불리어지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최고의 궁극적인 발성을 통해서야 비로소 가능하다. 왜냐하면 자연은 이성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되게 의미심장하죠. 자연은 이성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연은 원래 우리들 안에서 지성과 의식으로서 인식되어지는 것과 동일한 것임이 밝혀진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동일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지점들, 그리고 자연을 어떤 방식으로 확장시키는지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그 확장된 개념이 인간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해놓은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으로서의 자연을 말하고 있구나.
이 지점에 대해서는 아마 쉘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할 말이 무척 많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고 있는 챕터이기 때문에 뒤에 동일 철학에서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어서 해보면 509쪽의 두 번째 문단이고요. 칸트의 자연 철학에 맞서서 칸트의 자연 철학에 맞서서 생명의 원리와 정신의 원리를 끌어들이는 것은 피이트에 맞서서 자연의 객관성을 제시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게 쉘링의 공헌이라는 건데 그 이전 철학자들을 넘어서는 지점들인 거죠. 칸트에 맞서서 생명과 정신의 원리를 끌어왔어요. 피이테는 어 주관적 관념론이니까요. 근데 피이테에 맞서서 자연의 객관성을 제시해 준 건 잘한 거죠. 칸트에 있어서는 자연을 관찰하는 것이 뉴턴이 발전시켰던 바와 같은 수학적 물리학적인 사고에 바탕하고 있었다. 칸트는 뉴턴의 영향을 받았다. 이게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뉴턴을 철학화한 게 칸트다. 이 정도까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 히르시베르거가. 수학적 물리학적 사고, 당대의 근대 과학이 도달했던 그런 것들을 칸트가 철학화했다. 수학적 물리학적 사고죠. 근데 이런 사고는 언제나 궁극적이고 한결같은 요인들을 분석해 nem으로써 자연과 전체적인 존재 전반을 도식화한다. 도식화, 이게 수학화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론화, 되게 단순화한다. 근데 이런 사고의 단점이 있습니다. 예. 칸트는 생물을 위한 범주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어, 이런 비판을 한 거죠, 셸링이. 생물을 위한 범주를 갖고 있지 않아. 인간을 위한 범주는 얘기했었죠. 칸트 할 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럼 인간이 그런 범주를 갖고 만물을 판단한다면, 인식한다면, 그러면 토끼나 강아지는 도대체 어떤 범주를 갖고 세계를 판단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는 우리들이 유기체에 마주쳤을 때 자연을 한 목적성의 이념 밑에 끼워 넣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기체에 마주쳤을 때 한 목적성의 이념 밑에 끼워 넣어 이게 범주인 것 같아요. 범주에 다 짜맞춰 넣는, 끼워 넣는.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것처럼 보는 것일 뿐이요. 자, 물 자체를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물 자체는 몰라요, 칸트가 봤을 땐. 근데 그런 것처럼 보는 거야. 우리 범주를 통해서 물 자체가 발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냥 그런 것처럼 보는 것일 뿐이야. 구성적인 존재 법칙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칸트는 모든 순수히 개념적으로 보편화하는 사고가 언제나 그런 것처럼 칸트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모든 개별적인 것과 일회적인 것, 즉 바로 생물 영역의 특징으로 되는 요인들은 보지 못했다. 셸링이 봤을 때 이렇다는 거죠. 칸트의 단점을 넘어서는 "야 칸트 너는 개별적인 것과 일회적인 걸 못 보지, 보편화하기 때문에." 어 다시 말해 칸트는 자연과학을 보편적인 법칙성 위에 올려 놓았으나 이미 소크라테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의 직관을 빈약하게 했고 따라서 실제와 이 실제의 영원히 변화하는 내용을 줄여 버렸다. 이런 내용은 모든 법칙성들을 무릅쓰고 언제나 존재하고 있으며 또 알맞게 평가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 한 문단이 다 칸트 비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해 주시죠. 510페이지입니다. 이미 괴테는 자연을 도식화해서 바라보는 것, 직관에 만족하지 못하고 원초적인 식물이라는 자기 사상을 가지고서 수학적인 물리학적인 사고의 일면성을 극복하려고 했다. 그의 원초적인 식물이란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형성해 나가도록 되어 있는 틀에 박힌 형태이다. 이 원초적인 식물로부터 식물들이 차례차례 무한하게 생겨난다. 그리고 그가 헤르더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동일한 법칙은 다른 모든 생물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괴테가 살아가면서 발전해 나가는 틀에 박힌 형태라는 사상을 적용한 것은 모든 생물들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자연 전체에도 적용된다. 왜냐하면 괴테에 있어서 전체적인 자연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것은 하느님과 같이 대담하게 되려고 애쓴다. 물은 불모지를 푸르게 하려고 하고 모든 먼지들은 살아있다. 이와 같이 라이프니츠에게 있어서의 단자는 영혼이고 생명이다. 파라cel수스에 있어서도 그렇다. 그리고 쉘링 이후에는 헤겔, 쇼펜하우어, 쉘러 등이 생명, 의지, 충동 등에서 받아들인 사고 형식을 통해 존재의 형이상학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이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아무리 지나치게 써먹었다 하더라도 이들은 양적, 기계론적인 자연 관찰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사태들을 지적해냄으로써 제가 지금 밑줄 친 부분은 여기에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사태들. 자연 철학의 여러 문제들을 풍부하게 했다.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조금 주목할 만한 지점이 발견되긴 해요. 이제 우리 독일 관념론이라고 한다면, 뭐, 주로 그 관념론에서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개념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뭐 주체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해결에 가서는 뭐 역사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여기서도 등장하는 것처럼 이성, 의식에 관련된 개념들일 텐데, 사실 독일 관념론 하면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죠. 의식, 역사, 주체. 근데 언제나 항상 이 세 가지로 설명되지 못하는 어떤 실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실제에 대해서 주목해서 파헤친다면 우리가 지재기하는 독해처럼 이 사람들의 유물론적인 부분들을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 의식이나 이성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보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서도 계속 여러 번 등장했어요. 이미 무의식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그 무의식적인 측면을 유보시켜 놓은 채로 이제 이성이나 의식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신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 되게 제대로 잘 하고 있는데 역사의 맥락의 한 켠에 위치를 시키는 것까지도 칸트부터 쭉 위치 이제 얘기를 계속 해오던 그런 스토리인데요. 그 지점에서 읽어낼 수 있는 건 뭐 신의 광기라든지 어떤 뭐 신의 실수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비합리성이라든지 이런 지점을 계속 유보를 시켜 놓은 채로 우리가 그 지점에 주목을 해서 뽑아낸다면 사실 유물론적인 독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을 저는 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여기 괴테가 원초적 식물이라는 사상을 말하는데 이 정의가 이래요.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형성해 나가도록 되어 있는 틀에 박힌 형태. 프로토타입이라는 건데 재밌는 게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형성해요. 누가 막 외부에서 형성해 주는 게 아니라 주체라는 거죠, 식물 자체가. 식물이 스스로 살면서 스스로 형성해요.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요. 성장하는 거죠. 실제 그렇죠. 어떤 꽃이든 풀이든. 이 이 이 부분이 식물이 주체다. 원초적 식물. 근데 이게 프로토타입이다. 근데 이 프로토타입이 이 식물들이 차례차례 무한하게 생겨난다. 실제 이건 진화론적으로도 맞잖아요. 어떤 이게 성장한다. 이런 부분을 인제 직관한 건데 꿰뚫어 본 건데 원초적 식물. 이런 괴테의 원초적 식물을 셸링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겠죠. 생명에 관한 사상을. 이런 부분이 재밌었고 다음 문단을 읽어 보겠습니다. 물론 지난 세기의 순수히 자연과학적인 정신이 셸링에서 발견해낸 것은 오직 명확하지 않은 개념들과 환상적 유비뿐이다. 자연과학적 정신이 아까 칸트가 근대 자연과학 수학적 물리적 사고를 철학화했다 그랬어요. 재밌는 게 셸링은 그거에 반대했잖아요. 기계론적 양적 기계론적 자연 관찰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사태들을 지적했다. 바로 위에 문단에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자연과학적인 정신이 셸링에서 발견해낸 것은 명확하지 않은 개념들, 환상적인 유비뿐이다. 이게 인제 셸링을 비판한답시고 하는 말인데 정당하지 못하죠. 셸링은 이걸 반박하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자연과학적으로 보면 너는 왜 이렇게 개념이 명확하지 못하냐? 왜 이렇게 유비가 환상적이냐?' 이 어떤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할 때 그러니까 판단을 할 때 그 판단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틀로 그 사람을 보고 있는가?
셸링은 분명 이걸 비판했단 말이죠. 어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아무 일도 시작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옳은 면이 있다. 옳기는 옳기는 어 그러나 셸링은 엄밀한 자연과학자들의 방법을 바꿔치우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이것을 부인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 방법은 현실한 측면에는 꼭 들어맞으며 그것도 맞는 말이 니네들이 맞는 말이야. 자연과학적으로 볼 수 있어." 이런 거죠. 그것도 매우 잘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셸링은 이 양적 기계론적 측면이 자연 전체와 그 참된 본질을 이룩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자연과학과 구별되는 자연 철학이라는 것이다. 여기 나오죠. 왜 자연 철학인가? 나는 자연과학과 구별되는 자연 철학을 하겠어. 어. 자연 철학은 내적인 핵심, 즉 그것으로부터 현상들이 생겨나는 근거와 원천을 드러내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이다. 현상이 생겨나는 근거와 원천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게 셸링의 야심인데 우리는 현상들을 수학적 기계론적 방법으로 잴 수는 있으나 측정할 수는 있다. 이 과학적인 방법이죠. 오늘날 말하는. 이것들을 전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셸링은 이 전체를 생명의 개념으로부터 해석한다. 생명, 어 자연을 기계로만 보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봐요. 셸링에 있어서의 전체란 생산을 해내는 생명, 즉 능산적 자연. 자, 이 능산적 자연 이거는 스피노자의 개념이죠. 능산적 자연이지 단순히 현상들을 모아 놓은 총합이 아니다. 낭만주의 철학은 이런 견해를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 왜냐하면 삶과 체험이 그들의 핵심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셸링은 낭만주의 철학자였다. 이 부분 제가 그 나무위키 또 봤습니다. 낭만주의란 무엇인가? 여기 낭만주의 나오죠. 로맨티시즘이라고 하는데 개성이 없는 고전주의에 반발하여 창작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한 뭐 그런 거예요. 낭만주의는 계몽주의에 반대하여 일어난 사상이기도 하다. 뉴턴 역학이 성공하고 과학이 성장하면서 자연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지식이 쌓이자 몇몇 사상가 시인들은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들의 주장이 호응을 얻으면서 낭만주의가 크게 일어났다. 이들은 인간을 중시하고 자연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는 계몽주의에 반대하여 인간과 자연이 하나라고 주장하며 이거 셸링이죠. "자연을 분석하지 말고 상상력으로 통찰하라."고 주장한다. 낭만주의가 크게 일어난 곳은 산업혁명의 발상지 영국과 대륙 철학의 고장이었던 독일이었다. 어 그렇다고 하네요. 어 그래서 낭만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골의 평화로운 전원이나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대한 동경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 낭만주의의 또 다른 특징은 전통적이거나 이성적인 것보다는 즉흥적, 감정적, 공상적인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요런 게 인제 낭만주의에 대한 대략적 나무위키의 설명이에요. 예. 인제 좀 대충 감이 잡힌 거 셸링에 대해서. 아까 칸트 비판하는 부분도 그렇고 어 근대 과학의 대척점에 서서 그 근대 과학만이 다가 아니야. 반발이 일어날 만도 하죠. 그게 너무 압도적이고 절대적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철학자들한테. 근대 과학의 성과가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반발해서 "야 꼭 자연을 기계적으로 그렇게 좀 차갑게 봐야 되냐? 어 야 자연은 생명이야. 자연 안에 정신이 있어." 이런 셸링은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셸링의 심정, 마음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인제 바톤을 넘겨 드릴게요. 해 주시죠.
낭만주의는 이제 이전 시대에 대한 반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전 시대라고 하면 이제 고전주의 뭐 이런 것들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전주의에서 주장하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완전한 반대, 반발 이런 것들로 이제 좀 개념화 시켜서 이해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합리성, 절대적 합리성을 주장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비합리성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주장을 하면서 예술에 대한 어떤 예시라든지 이런 예시가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나오는 지점이 낭만주의의 면모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511페이지입니다. 쉘링은 자연 철학과 나란히 달리고 있는 그의 선험 철학에서는 거꾸로 된 길을 걷는다. 즉 그는 지식학에 있어서의 피이테처럼 어떻게 해서 주관으로부터 객관이 정신으로부터 실제로서의 자연이 꿰뚫어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 객관과 자연은 나를 정립하는 것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은 오직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을 때에만 정신의 생명의 배후에서 자연을 발견한다. 이런 것은 예컨대 자연 철학에서 자연의 배후에는 정신이 있다는 것이 드러내 보여지는 것과 같다. 클라라 또는 자연적인 영적인 존재의 세계에 관해서 뭐 이런 부분인 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단순한 정신생활만으로는 우리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본질적인 실제를 요구하는 어떤 것이 있다. 그리고 예술가가 자기의 작품을 구상하는 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신체적인 표현 속에 드러내고 또 이상에 불붙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신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내거나 발견해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움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완전히 정신적인 것에 반영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완전히 신체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만 읽어보더라도 어느 지점에서 유물론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제 조금씩 냄새가 나죠. 우리는 이 말에서 쉘링을 따르려면 정신이 어떻게 객관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정신의 객관화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냥 그 관념론의 어떤 하위 분야처럼 읽히곤 하겠지만 사실은 정신으로 이성으로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식의 작용이나 주체로서 얘기되지 않는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이제 현대 철학이나 현대의 어떤 살고 있으면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봤을 때는 한순간에 이해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냥 임시 방편으로서 우리가 구분해놓고 분류하고 정의하는 것일 뿐이지 그의 완벽한 것은 없다. 이제 그 언제나 항상 분류나 정의를 하게 되면 남는 것이 있게 되는데 그 나머지 것에 관하여서 이제 쉘링은 좀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인데 이제 관념론의 한 분야로서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정신에 어떻게 객관화될 수 있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냥 관념론에 이제 말 그대로 여기 수식이 붙은 것처럼 관념론은 관념론인데 객관적 관념론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것을 뒤집어서 설명을 해버리면 그 관념론을 객관화시켰다는 건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물신화시켰다는 쪽에 가깝죠. 물권론 시켰다는 쪽에 가까워서 정신을 뭐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말한다면 좀 진료에 가깝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점. 아무리 형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진료의 어떤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 느껴지는 유물론적인 감각을 잘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 부분을 이어서 해보면요. 세 가지 철학이 나와요. 선함 철학의 첫째 부분, 둘째 부분, 셋째 부분 해서 이론 철학, 실천 철학, 예술 철학 이게 정반합처럼 나오죠. 이론, 실천, 예술 이 3단계가 가는데요. 이거 제가 한번 일단 다 읽어보고 한번 논의를 해보죠. 정말 재밌는 파트예요. 독창적이다. 자, 선험 철학의 첫째 부분, 즉 이론 철학에서는 어떻게 해서 자연이 지성으로부터 발전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밝혀진다. 자, 출발은 지성이죠. 지성으로부터 자연이 발전해 가요. 자연으로. 이 이론 철학인 건데, 즉 그때그때 실제 단계들은 의식의 여러 단계들에 들어맞는다. 감각과 창조적인 직관은 진료를 생산해내고 외적인 직관과 내적인 직관은 공간과 시간 및 범주를 만들어내고 추상작용은 지성을 그 생산물과 구별 지어 준다. 물질은 불이 꺼진 정신이며
자연은 존재로 굳어진 지성이며 그 질은 생명이 없는 감각이며 물체는 도식화된 직관이다. 이런 과정 전체는 무의식적으로 행해진다. 아 이거 정말 재밌는 말인데요.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해요.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자연을 보니까 자연계를 보면은 자연 이 눈으로 보이는 그 물질계겠죠, 물질계. 그 물질들이 그 물질의 어떤 그 움직임이랄까 그런 법칙들이 우리의 그 내적인 그 지적인 법칙들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거죠. 놀라운 이게 그러니까 사물의 법칙과 그 내면의 우리 내면의 그 이론적인 법칙이 일치한다. 사물의 법칙을 가만히 보면 우리 내적인 것도 볼 수 있다. 이게 동일 철학인 셈인데 이 문장을 다시 보면 "진료가 뭐냐?" 자 셸링한테 누가 물어요. "진료가 뭐예요?" 그러면 "감각과 창조적인 직관이 진료를 만들어내." 창조적인 직관, 어떤 감각이 진료와 같다는 거죠. 진료를 만들어내. 그럼 공간과 시간은 뭐예요? 공간은 외적인 직관이야. 직관이 외적으로 드러난 게 공간이야. 직관이 내적으로 안으로 들어간 건 시간이야. 내적인 직관은 시간이야. 외적인 직관은 공간이야. 그리고 물질은 불이 꺼진 정신이야. 정신에 불이 꺼졌대요. 이거 되게 시적인 문학적인 표현인데 정말 절묘해요. 이 말이 맞는데 정신이 불이 꺼지면 물질이 돼. 정신이 정신이 고정되면 죽으면 물질이 돼. 어. 어 그러면 자연은 존재로 굳어진 지성이야. 존재로 굳어진 지성. 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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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로 굳어버리면 자연이 된다는 거죠. 곱씹으면 이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동일 철학인 건데 그럼 질은 뭐냐? 생명이 없는 감각이야. 감각은 감각인데 생명이 없으면 질이 돼. 그럼 물체는 뭐냐? 도식화된 직관이야. 직관이 직관이 도식화가 되면 물체가 돼. 이거 정말 저는 이게 동의를 해요. 원래 평소에도 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우리 동양에선 기라고 하죠, 기. 기의 이합 집산에 의해서 만물이 다 생성이 되고 기가 합하면 물이 되겠죠. 이건 뭐 그럴 것 같아요, 왠지.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하나인 거죠. 우리는 물질과 정신은 별개라고 보기도 하는데 정신의 법칙과 물질의 법칙이 완전 같다. 그럼 물질의 법칙을 읽으면 정신의 법칙도 알 수 있다. 재밌습니다. 이게 이론 셸링의 이론 철학이고요. 이 정도 인제 말했으면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실천 철학. 다음 둘째 부분 실천 철학. 실천 철학은 어떻게 해서 지성으로부터 의식적으로 정립된 자유로운 행위들이 생겨나는가? 자, 지성으로부터 의식적으로 정립된 자유로운 행위들이 생겨나는가? 액션에 방점이 찍혀 있죠. 어떻게 액션이 생기지? 행위가? 역사는 이런 행위들을 바탕하고 있다. 역사. 그 동물들은 역사가 없어요. 인간만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인간의 역사이죠. 역사는 이런 행위들을 바탕하고 있다. 역사는 혼란된 것, 끝없는 것으로 보이는 때도 가끔 있으나 그래도 정신에 의해 인도되며 역사는 정신에 의해 인도된다. 셸링의 그 전제가 있습니다. 대전제라고 할까요? 자연 뒤에도 그렇고 역사 뒤 어떤 걸 들이대든 정신이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이 정신은 신이겠죠?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그 어떤 영이겠죠? 정신에 의해 인도된다. 궁극적으로는 법과 국가에 있어서의 완전한 도덕적인 세계 질서를 목표로 삼고 있다. 법과 국가. 국가론자, 법치주의자겠죠, 셸링도. 법과 국가에 있어서의 완전한 도덕적 세계 질서를 목표한다. 이렇게 해서 정신을
자유롭고 의식적으로 정립하는 데서 두 번째 보다 높은 자연, 즉 자유의 세계가 생겨난다. 자유의 세계, 자유가 셸링한테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자유의 세계의 근본 구조를 밝혀내는 것이 실천 철학의 과제다. 실전 철학의 과제가 뭐냐? 자유의 세계의 근본 구조를 밝히는 것. 또 더 나아가서는 이상적인 자유도 있다. 이 자유는 순수한 의지인데 후기의 셸링을 포함한 다른 사상가들은 이 자유를 진정한 현실적인 자유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자, 이제 이론 철학, 실천 철학 이 두 가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정반 합이 나오겠죠? 예술 철학 파트를 진희 님께서 해 주세요. 네, 512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 문단. 쉘링은 선험 철학에서의 세 번째 부분에서는 예술 철학을 다루고 있다. 이 예술 철학은 이론 철학과 실천 철학의 종합이며 무의식적인 것과 의식적인 것이 하나로 일치된다는 것을 발견해낸다. 예술과 예술적인 창조 안에서 자연과 정신, 여기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보았고,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 법칙성과 자유, 신체와 영혼, 개별적인 것과 보편타당한 것, 감성과 관념성,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 등등이 양극적인 대립과 동일성 속에서 만나게 된다. 저는 여기가 좀 핵심이라고 보았고요. 다른 책에서 이제 자연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자연 철학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이 이분법적인 개념의 적용이에요. 근데 그 이분법적인 개념들을 이 셸링이 그 양극적인 어떤 대립의 동일성으로서 이제 동일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동일적인 부분을 제시를 했다는 점에서 저는 좀 가장 큰 공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종합이 아니라 하나의 세 번째 항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비로소 현대에 와서 그렇게 해석이 된 것일지라도 셸링은 몰랐을 수도 있죠.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많이 비판도 받았다고 해요. 진짜 실제로 누구지? 그 쇼펜하우어나 호이어바흐 같은 사람들은 되게 비난을 했다고 해요. 뭐 이거 사이비 철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고. 왜냐하면 기껏 그 선대 철학자들이 되게 세분화시켜 놓은 작업들을 그냥 합쳐버린 것처럼 얘기를 할 수 있으니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앞에서 우리가 괴테 얘기를 하면서 원초적 식물부터 괴테의 영향을 많이 받았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괴테는 쉘링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쉘링의 얘기를 듣고 보면서 뭐 이 쉘링의 시각에서 느껴지는 그 명민함에 대해서 엄청 칭찬을 했다고 하는데 그 지점에 대한 얘기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무한한 것이 뚜렷이 느껴질 수 있게 유한한 것으로 떨어져 내려오고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의 상징으로 되는 바로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술의 위치를 세 번째 정반 합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합의 세 번째 종합항에 위치를 시켜놨다는 점도 사실은 뒤에 가서 이제 미학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정말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그런 도식인데 여기서부터 비롯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런 것도 낭만주의 철학의 편을 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인과 그 예술작품 윤리와 관습, 법률과 국가의 형성은 그 개별과 무시간적인 가치 안에서 더욱이 공간과 시간 및 역사의 제약 속에서 또 영원한 관념성 속에서 이해되고 해석될 수가 있게 되었다. 이런 일은 계몽주의의 사고와 그 도식화하는 추상작용을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일은 낭만주의자들의 의도에 들어맞았다. 이런 낭만주의적인 의도는 감정이입의 능력과 개인 창조적인 천재성을 요구한 첫 번째 사람인 슐레겔의 예술 해석과 예술 비판에도 들어맞았고 모든 시대는 하느님에게 직접적으로 잇대어져 있다고 한 랑케의 역사관에도 그리고 법률 등을 평가한 사비니, 그리고 그림 형제, 홈볼트, 슐레겔 형제 등등 언어학, 문화과학, 신화연구, 설화연구 등에도 잘 들어맞았다. 쉘링의 예술 철학의 가장 간결한 요약은 자연에 대한 조형 미술의 관계에 관해서인데 여기서 이 책을 쉘링의 전체적인 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당시 독일 관념론에서의 쉘링의 위치가 어느 지점에서 평가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메타텍스트로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고
쉘링을 뜯어보면서 조금 여러 가지 면모를 느끼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자연 철학자의 면모, 그리고 두 번째는 칸트의 뒤를 이어서 선언 철학적인 면모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다른 의미의 선언 철학인 거죠. 그래서 칸트와는 달리 이제 객관과 주관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절대적 상대성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 지점인데, 의식이 어떻게 자연을 생산해내는지, 자연에서부터 어떻게 정신을 도출해내는지를 왔다 갔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별개로 똑 떼어져서 하나는 정신, 하나는 자연, 혹은 그걸 달리 말했을 때 하나는 객관, 하나는 주관, 혹은 뭐 하나는 의식, 뭐 어떤 것은 무의식,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뭔가를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을 때는, 이것이 이제 동일성의 철학이다 해서 자연은 곧 정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단순한 종합이라고 했을 때는 오늘날까지 우리가 읽어야 할 의미가 사실 없죠. 단순한 종합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 이상의 정반합의 어떤 변증법적인 종합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종합이 아니더라도 제3항을 제시했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해석의 어떤 지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함으로써 이제 헤겔은 또 절대적인 관념성으로 넘어갈 수 있었겠죠. 헬링을 밟고 넘어섰으니까. 그의 어떤 매개가 될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해석의 이제 다분한 그런 풍부한 철학의 탄생 지점이 이제 쉘링이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술 철학 부분에서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론 철학과 실천 철학의 종합이다. 무의식적인 것과 의식적인 것이 하나로 일치한다." 이 종합, 일치라는 부분, 이 동일 철학인데요. 아래쪽 문단도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나열하면서 뭐 자연과 정신,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 법칙과 자유, 신체와 영혼, 이게 다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상반되는. 근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쭉 가서 이 뭐 쭉 이런 등등이 양극적인 대립과 동일성 속에서 만나게 된다. 양극적인데 대립과 동일성 속에서 만나게 된다. 종합, 일치, 뭐 동일성 다 같은 말이죠. 이렇게 이건 근데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상가들의 꿈인 것 같아요. 결국 모든 게 하나다. 객관, 주관 다 합치고 싶고, 뭐 어떤 걸 가져와도요. 뭐 신체, 영혼 뭐 다 무의식적인 거, 의식적인 거 결국 다 하나다. 만물이 하나야. 어 얼마나 깔끔합니까? 예전부터 이런 논의들은, 이런 꿈들, 어떤 갈망은 있었던 것 같은데, 동일 철학 이런 부분이 좀, 이건 좀, 이런 것들의 장단점을 좀 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합쳤을 때 좋긴 하죠. 좋아 보이죠. 좋습니다. 좋아 보이는데, 자 그리고 또 일단은 이 판단은 좀 유보할게요. 동일 철학으로 갔을 때의 뭐 위험성이 있겠죠. 위험성도 있고 장점도 있을 테지만 그건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좀 나누고 싶은 건 이 미술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보면 어 이 문장이 정말 예술이에요. "무한한 것이 뚜렷이 느낄 수 있게 유한한 것으로 떨어져 내려오고." 야, 시적입니다.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의 상징으로 되는 바로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다." 저는 이게 와 닿았던 게, 제가 문학 채널도 하고 영화 채널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항상 미학적인 게, 미학의 핵심이에요. 어떤 영화가 잘 만들었는가, 아름다운가, 어떤 소설이 정말 잘 써졌는가, 문학적으로, 영화적으로 말이죠. 그랬을 때 이 문장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무한한 것이 뚜렷이 느낄 수 있게 유한한 것으로 떨어져 내려오고,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의 상징으로 돼.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다. 어 그럼 무한한 것이 뭘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미학. 그래서 저는 모든 영화 평론가, 뭐 문학 평론가들은 자기만의 미학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미학이 객관적이어야겠죠.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설득시킬 수 있는. 결국 설득의 문제일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와 닿았어요. 무한한 것, 유한한 것. 여기도 이런 대립이 결국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이 하나라는 거죠, 동일. 어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요거 인제 쉘링의 자연 철학 전체를 보시면서 어 지니님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지금 우리가 이제
틈틈이 좀 뜯어서 보긴 했지만 쉘링이 말하고자 한 바는 그 이제 따로따로 별개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동일 철학을 얘기를 하면서도 자연은 곧 정신이야, 이게 동일해, 똑같아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동일 철학에서 느껴지는 면모는 아까 이제 예술을 얘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뭐 무한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유한을 택할 것인지 예술도 사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고 사건을 보고 그것에 영감을 받아서 어떠한 형태로 취할 것인지가 이제 예술가의 선택이고 예술가의 선택에 따라서 그 예술 작품 자체가 어떤 자연을 묘사한 유한적인 어떤 걸 나타낼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무언가를 주는 명확한 메시지 등등을 주는 이제 유한과 무한의 어떤 결합 내지는 일치가 될 텐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동일 철학은 그 결합 내지 일치가 완전히 똑같다의 의미라기보다는 모든 지식이라든지 삶의 차원이 하나의 어떤 시적인 기원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 지점에 대한 어떤 예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쉘링을 더 크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하나의 신적 기원으로부터 그 모든 차이들이 아니요, 시적. 아, 시, 이렇게 넘어가서 미학에 대한 얘기를 저, 하면서 이제 예, 시적 신적 부분에 기원. 시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예. 시적 기원으로 간다고 얘기를 한다면 조금 더 쉘링을 크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연 철학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동일 철학, 드디어 동일 철학 나오네요. 딱 두 번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